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각 당이 잇따라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공약을 들어본 데 이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 정책공약단장을 연결해서 더민주의 공약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한 달 동안 이른바 연인 사이의 폭력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아 조사해본 결과 1,200여 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왔고 이 가운데 6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났는데요.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김보람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직한 경제 이야기, 오늘은 소비가 급격히 준다는 이른바 소비 절벽에 대한 현 실태와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3월 8일 화요일 2부 순서 출발합니다. 네, 20대 총선이 다음 달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당이 총선 공약 기조와 또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원내 정당들의 총선 공약 차례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총선 정책공약단의 이용섭 단장을 연결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섭입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총선 공약의 큰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우리 당의 총선 정책 목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성과가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고 흑수저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고요. 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당은 3대 비전을 채택을 했습니다. 예.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 그리고 이 3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7가지 약속과 150개의 실천 과제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예. 우리 당의 공약이 다른 당의 공약과 기본적으로 다른 점은 실현 가능한 공약만을 국민들께 약속하고 네. 내건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자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총선 정책 공약단의 재원 조달팀을 별도로 두어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2일인가요? 그 발표한 내용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걸 보니까 777 이른바 37 플랜인데 이게 뭐 보잉 777기도 아닐 테고 이게 뭡니까 777이라는 게? 예, 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은 저는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에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더 커지고 또 기업 소득은 크게 증가하는데 가계 소득은 감소하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처럼 양극화 해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양극화 해소 목표치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77 플랜, 소위 37 플랜을 공약으로 내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777이니까 세 가지인데.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예. 우선 국민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지금은 한 6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잠깐만요. 국민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전체 GDP 국민 총소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게 이제 가계로 돌아가는 소득이 있고 기업의 배당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회사에 유보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네. 우선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중산층 가계로 돌아가는 소득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이것을 이제 국민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이제 OECD에 비해서 우리가 매우 낮아요. 네. 그래서 현재는 한 62% 수준에 머무른 것을 70%까지 끌어올리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소득 중에서 근로자에게 배분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예. 이걸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70%까지 높이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산층을 복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중산층이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한 73, 4%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65% 수준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산층도 70%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이제 777을 따온 것이죠. 예. 더불어 성장 체제로 구조 개혁과 같은 구체적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세 가지 목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그렇죠. 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한국 경제의 틀을 지금은 이제 뭐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 체제였는데 네. 중산층이나 서민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더불어 성장 체제로 구조 개혁을 먼저 해야 되고요. 아하. 두 번째는 이런 걸 총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 해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777 플랜, 네. 플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기업에 이제 유보소득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과도한 대기업의 소득을 임금 인상을 통해서 가계소득으로 흐르도록 하고 예. 또 대중소기업 간의 성과공유제를 확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다 이제 초점을 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생활임금제가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이걸 전국으로 확산하고 네. 또 최저임금도 한 10,000원으로 올리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것 하나를 제안을 했는데요. 네. 이 계층 간의 교육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 등록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세금에서 공제해 주거나 네.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예. 이때는 환급해 주도록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학 등록금을 소득 비례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이 소득 연계형 등록금 제도로 옮겨가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는데 777 플랜을 보면 말씀대로 어떤 소득을 분배하는 과실을 분배하는 데 중점을 둔 듯이 보입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성장 목표가 그럼 없는가? 파이를 키우지 않고 분배만으로 어떤 경제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지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주장한 게 더불어 성장입니다. 예. 이게 성장이냐 분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허.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자는 얘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박근혜 정부하에서 성장은 뭐 작년에도 2.6%를 성장하고 금년에도 3%대를 내걸었지만 성장하면 할수록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소득은 늘어나는데 네. 중산 서민과 중소기업은 어려워지거든요. 아하. 이건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이 성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됐고 중산 서민과 중소기업이 잘 살게 되느냐 이런 내용을 따지는 질적 성장을 하자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보면 저성장의 시대입니다. 네. 독일 같은 데는 성장률이 1.6%밖에 안 되지만 일자리도 늘어나고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성장률을 뭐 0.몇% 더 높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장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린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이걸 10,000원으로 올리면 물론 뭐 근로자는 좋겠습니다만은 중소기업 뭐 골목 상권 같은데 이 영세 업주에게 주는 충격 같은 건 없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이제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간당 6,030원인데 이것을 급격하게 10,000원으로 올리게 되면 경제계에 우선 반대가 엄청나게 크고요. 예. 부작용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2020년까지 5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예. 다만 이 경우에도 자영사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의 이제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완 대책을 별도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긴 합니다만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에서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이를 무조건 다 불평등으로 보고 이를 강제적으로 조종하는 건 또 다른 불공평, 불공정, 언페어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 반론도 나올 수 있겠어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정책이 완전히 시장에만 맡기자 하는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대량 실업을 가져오니까 예. 케인즈의 수정경제론이 나온 것이고 네.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1979년부터는 신자유주의라 해서 가급적 시장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말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 9월 15일 날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 정부가 시장을 방임하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만 가져와 가지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해친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는 개입을 해야 된다. 인간의 몸에도 자연 치유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만 믿고 병원에 안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와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이죠. 네. 칼퇴근법 이거 직장인들이라면 사실 눈이 번쩍 띄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참신하긴 합니다만은 민간 기업까지 칼퇴근을 과연 이 공약으로 내걸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약 한 2,200시간 정도 됩니다. 네. 근데 OECD의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냐면 1,750시간 되거든요. 아하. 우리가 1년에 444시간을 더 많이 일한 겁니다. 예.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근로자 건강도 해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2020년까지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단축하는 게 아니라 장시간 근로체제를 존속시키는 지금 노동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정부 산하기관의 그 노동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한 걸 보면 우리가 평균 근로시간을 OECD 수준으로만 줄여도 일자리가 약 160만 개 정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근무시간을 명확히 휴일 포함해서 일주일에 52시간 이내로 법정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10년 동안에 국민연금기금 100조 원가량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과 같은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던데 그런데 이 국민연금을 이런 곳에 써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는데요. 이거 아주 좋은 공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연금을 그런데 하게 되면 돈을 띄어가지고 국민연금이 뭐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걱정할 수 있죠. 네. 그게 왜 잘못된 거냐면 국민연금기금이 직접 무슨 공공임대사업을 한다든지 보육사업을 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 현재처럼 국가가 그런데 투자하기 위해서 공공투자용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기금에서 그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과 약정이자를 상환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뭐 새롭게 하자는 게 아니고 현재도 국민연금법에 보면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분에 돈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렇군요. 지난해만 해도 약 한 118조를 국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여기에 쓰자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있는 게 우선 투자사업 과정에서 일자리가 잘 창출되고 실물 경기가 부양되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해소되고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공공보육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출산율도 증가되고 연기금은 이제 국가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기 때문에 튼튼해지고 이게 엄청나게 좋은 대책입니다. 그 엄청나게 좋은 대책인데 여태까지는 왜 안 했을까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그 기본적인 오해에서 이제 비롯된 거죠. 국민연금은 손대면 안 된다. 국가가 여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그 우려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걸 깨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선거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면 지금 뭐 야권 통합론론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양당 간에 특히 양 대표 간의 설전이 아주 날선 설전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용섭 단장께서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만큼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있을 듯해요. 한마디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김종인 대표가 야권 통합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 그리고 야권 지지층의 통합 요구를 반영한 겁니다. 또 어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맏형으로서 분열을 막지 못한 책임감도 느끼면서 어렵게 제안한 것인데 안철수 대표가 통합은커녕
연대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이건 공멸하자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가 실제 주변에서 보면 아무리 좋은 그림이 있어도 자기 시력만큼만 보고 네. 아무리 좋은 소리가 있어도 자기 청력만큼만 들을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 저는 이걸 대의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야권이 공멸하게 되면 여당을 견제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네. 권력은 남용되고 그러면 나라가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정책공약단의 이용섭 단장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